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 병원의 영양사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굿은데 저희 요 강의를 들으러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영양사니까 우리 치료 중이나 암 환자분들의 영양 관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정보를 드리기 전에 드릴 내용들의 비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나 가족 중에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다. 수술, 항암, 방사 받고 있다. 들어보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나 나는 암이랑 전혀 지금 진단에 관련이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암 예방에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럼 제가 오늘은 조금 치료 중인 거에 더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 환자의 영양 관리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늘은 정말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뭘 해야겠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암과 영양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치료 중의 식사요법을 좀 주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럼 치료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단계는 사실 이게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암에 걸렸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암에는 이런 식사와 생활 습관 요인들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나 장내 미생물 상태라든지 나의 현재 면역 기능 같은 것들 또한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발암 물질, 환경적인 자외선이나 바이러스, 식품 오염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영양, 그리고 왜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색깔 영양소 많이 얘기하죠. 빨강 색깔, 주황 색깔, 보라 색깔 영양소나 이런 음주, 흡연, 생활 습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암세포가 내가 발암물질 노출이 됐어요. 그럼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해독하는 과정을 거쳐요. 내 몸에서 이상한 안 좋은 발암물질이 들어왔네? 그럼 해독해야겠다.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죠. 근데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해독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는 거고 그 손상 입은 세포가 고쳐지는 단계가 필요한데 또 그게 부족하면 고쳐지지 않는 거고 그게 이제 암세포까지 갔을 때에는 내 몸에서는 면역 기능이 좋아져야 또 암세포가 스스로 죽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복합적인 과정들을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 안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보시게 되면은 특히 먹는 거, 영양소 섭취라든지 전체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잘 유지하시게 되면 전체 암의 3분의 1 정도는 내가 식사 관리나 운동, 금주, 금연하는 것들이 예방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아주 예전에 정말 많은 세계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평균 연구 결과이지만 점점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사 관리가 더 중요해질 거라는 데이터가 저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암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금주, 금연, 식사 관리, 운동을 잘 하시는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지나가서 암을 진단받게 된 거거든요. 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그럼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셨을 때 내가 암 환자다라고 해서 식사법이 다 같은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처럼 치료를 받고 있느냐, 치료가 끝났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어딘가를 갈 때는 목표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암 치료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특히 영양 상태가 중요한 치료들이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같은 치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식도를 절제했냐, 위를 절제했냐,
대장을 절제했냐, 췌장을 절제했느냐, 특히 이렇게 절제한 부분에 따라서도 식사요법이 완전 달라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방사선치를 받더라도 내가 어디를 치료를 받았느냐, 두경부냐, 아니면 유방암이냐, 대장이냐에 따라서도 부작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방법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항암 화학요법을 하느냐, 이런 치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할 때 목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는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완치를 목표로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복부에 암이 많은 상태라서 암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중에 소화가 안 되거나 우리가 어쨌든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일 때는 어떤 것보다도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하는 식사요법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영양 상태가 괜찮으냐, 아니면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쁘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얼마나 영양 상태 회복을 위해 집중할 것이냐에 따른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식사요법이라는 건 굉장히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강의 점막이 너무 다 헐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암 환자니까 잡곡밥을 먹어야 돼.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현재 식욕 상태나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식사요법을 계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치료 중일 때에는 그냥 잘 먹어야 된다. 무조건 많이 먹으라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잘 먹어서 체중을 가능한 빠지지 않게 하고 치료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게 우리 치료 중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식사요법은 이게 목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치료가 다 끝났다. 완전 항암 치료 끝났어요. 저희 엄마가 유방암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한 지금 14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암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목표는 재발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현재 치료 중이냐 치료 후냐에 따라서 목표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 식사 목표는 재발의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약간 이렇게 이제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치료 중에 좋은 영양 상태가 왜 중요하느냐를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이되지 않은 비교적 조기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영양 상태를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그 체크를 했었을 때 영양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10년이 지나고 봤더니 생존율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중에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이런 치료 효과 그리고 생존율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치료 중에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좀 제가 이번에 저도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가 코비드라는 이제 큰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장기 이식한 환자분들이라든지 암 환자분들이 코비드 진단 받게 되는 경우를 저희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암 환자가 치료 중에 코비드19를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양 상태가 양호한 경우보다 영양소가 중등도로 나쁘거나 심한 영양 불량이 있을 때, 영양 불량이 중등도로 있으면 사망률이 100배 이상 높았고, 영양 상태가 정말 나쁜 경우에는 23,000배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는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항암 치료나 이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는 내가 여러 감염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고, 특히나 이런 감염이나 면역력과 관련했을 때에도 영양 상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좋은 영양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치료 중에 우리가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를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치료가 끝난 환자예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 결과인데 표기에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해보자라고 우리 이제 한 거예요. 서양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치즈, 크림, 버터,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 섭취가 많고 좀 비만하고 식사 습관을 잘 조절하지 않고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암 진단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식습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고 운동해서 한 군을 한 5년 정도 계속 중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5년 정도 이제 중재를 한 다음에 20년까지 경과를 관찰한 거예요. 근데 암 진단받고 나서 20년 후에 지나고 봤더니 건강한 식습관으로 변화한 군의 사망률이 훨씬 많이 낮았다는 거예요. 잡곡, 뭐 통곡, 건강한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룹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율이 훨씬 높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는 치료 중에 좋은 영양 상태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치료 후에는 가능한 건강한 식사 습관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식습관은 하루 이틀 3일 잘한다고 내 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먹으면 효과가 보이겠지만 음식이라는 게 내 몸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만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 치료든 간에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상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상 세포들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스트레스 상태도 아니고 건강하니까 저는 단백질이 평상시만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할 때에는 정상 세포가 계속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또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이렇게 과로하면 구내염이 생기거든요. 비타민 먹으면 구내염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더 중요한 영양소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치료 중에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되고 치료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이 감소하게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고 치료로부터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엄마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 번 할 건데 저희 엄마가 되게 입이 짧으시고 편식이 굉장히 심하시고 단백질 섭취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항암 치료할 때 2차, 3차 항암 하실 때 이제 오심부토가 있으니까 잘 못 드셔가지고 백혈구 수치가 잘 회복이 안 돼서 항암 치료 계속 밀렸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거예요. 나는 제때 치료가 들어가고 싶은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하니까 본인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코를 막고 고기를 드시고 뭔가 정말 열심히 섭취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4차, 5차, 6차 항암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양 상태에 반응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빨리 회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잘 먹는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가장 쉬운 거는 체중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필요량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먹는 양이 있어요. 그 먹는 양을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양은 100인데 내가 130을 먹었어요. 더 많이 먹었으면 체중이 찌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필요량이 있는데 필요량보다 먹는 양이 부족했어요. 필요량은 100인데 먹는 양이 6, 70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체중이 빠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체중이 빠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내가 필요한 만큼 잘 먹고 있느냐를 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체중을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재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재시면서 내 몸무게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게 체중이 초반에 빠졌을 때는 올리기가 쉬워요. 금방. 회복이 잘 되는데 체중이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고 나중에 많이 빨리 올리기도 쉽지 않고 몸무게를 회복을 하려고 할 때도 빠진 근육이 그대로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체조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상태가 잘 유지가 됐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체중이 유지될 정도의
적정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치료 중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중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돼요. 특히 위암 환자분들 식도 절제하거나 아니면 췌장을 절제하거나 이렇게 뭔가 소화기계를 수술하신 분들이라든지 항암 치료할 때 식도나 구강이나 이런 데 방사선 치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내염이나 삼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전신적으로 오심구토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에 먹는 양이나 체중 감소를 일으켜서 영양 불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밥상이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특별한 식사는 아닌데 내가 평상시에는 너무 귀찮고 하니까 그냥 밥에 국에 마른 반찬 김치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이나 유제품 저도 영양사지만 사실 과일 매일 챙겨 먹기 어렵거든요. 저는 우유도 잘 챙겨 먹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구성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구성들을 치료 중에는 조금 더 잘 챙겨 먹자라는 거고 이제 이 밥상에서의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곱기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 밥심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루에 세 끼니 중에서 내 몸에 열량이라는 거를 줄 때 가장 열량 근본이 되는 게 밥인데 문제는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저희 엄마가 그 굉장히 편식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조미료를 일체 싫어하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드시는 분인데 항암을 할 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밥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그 모 회사에서 나온 멸치칼국수라는 라면이 있거든요. 그 라면, 잔치국수, 김치콩나물국. 그러니까 뭔가 이 특정으로 내가 먹히는 음식들이 있었었는데 내가 밥이 안 되니까 뭔가를 먹을 때는 그런 걸 보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 중이 아닐 때는 당연히 건강하게 먹는 게 좋겠지만 내가 요 기간 동안에 밥이 부족했다. 그러면 더 먹을 수 있는 거.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는 걸 보충을 해서라도 열량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빠지게 되니까 결국엔 밥이 부족한 만큼 다른 간식을 드시면 되고 특히나 생각보다 식사보다는 간식들은 조금 더 먹히는 편이기 때문에 식사가 안 되는 것만큼 간식을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면 단백질 얘기를 계속합니다. 단백질은 정말 평생 중요한 영양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단백질 잘 아시겠지만 면역력을 유지하고 정상 세포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제일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매일 있는데 내 몸이 단백질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단백질을 중요한 데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그렇게 단백질을 원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는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몇 끼니에 적어도 손바닥 크기 이상만큼 드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기나 이런 걸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만두 형태나 완자전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선 같은 게 드시기 어려울 때는 동태전 같은 형태나 아니면 오징어나 해산물은 좀 비교적 낫기 때문에 그 해산물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저기 끝에 보시면은 계란 지단 많이 넣은 김밥 요즘에 되게 많이 저런 요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 같은 거나 두부를 이용한 거. 두부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최대한 끼니마다 꼭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거는 눈으로 확인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혈관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 했고 단백질 했고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소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란 영양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제가 발암물질이 노출이 됐을 때 해독해주거나 뭔가 손상된 세포를 고쳐주거나 항산화, 항암 역할을 해주거나
항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각 색깔과 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빨간 색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매운 성분, 양파, 마늘 요런 성분들에 굉장히 항암 성분들이 해독 효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파 같은 경우에는 이건 팁인데 파 같은 경우에는 파 전체에서 하얀 뿌리에 그런 좋은 해독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 보시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로티노이드다, 뭐 플라보노이드, 이소폴라본 같은 경우는 콩에 많이 들어있죠. 저기 저런 성분들이 또 항암 성분들이 있고 글루코시놀레이트 너무 이름이 어렵죠. 저건 뭐에 많이 들어있냐면 양배추, 배추, 무, 브로콜리 많이 들어있어요. 십자합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런 영양소들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냥 뭘 외우시면 되냐면 색깔마다 향마다 다르대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항암 성분이라고 했던 그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무 같은 경우에 특히 무 같은 경우에는 무청의 그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팁인데 무청에 미세먼지 배설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익히면 많이 파괴가 되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음식을 사실 잘 많이 아는 잘 모르지만 무청 가루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식탁에 두시고 반찬 같은 거 하실 나물 무칠 때 좀 넣고 뭐 차로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청가루 같은 거를 외국 사람들 파슬리 가루 쓰듯이 조금 이게 일상생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끓이면 많이 파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잘 모르겠고 색깔과 향이 다양하면 정말 제일 좋대. 요거 하나 기억하셔서 가능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시너지 효과가 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끼니마다 반찬, 채소 반찬은 하루에 한 끼에 한두 가지는 꼭 드시고 과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찬 여러 개 하는 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이 하나 무칠 때 오이 넣고 부추 넣고 양파 넣고 당근 넣고 파프리카 넣고 그죠? 버섯 하나 볶을 때 버섯에도 면역에 관련된 성분들이 많거든요. 느타리 넣고 표고 넣고 양파 넣고 당근 넣고 파프리 넣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반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반찬을 그냥 오늘 아침에 한 버섯 오늘 내내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반찬 할 때 다른 종류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색깔과 향을 가능한 다양하게 먹자라는 기억하시고 그 블루베리는 보라 색깔 영양소가 일반적인 보라색 계열의 굉장히 몇 배 강한 그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냉동 블루베리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찬물에 헹구셔가지고 그런 거 그냥 피클 먹듯이 아니 요거트에 담가서 그런 식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항암 치료 중이나 우리가 수술하신 이유나 아니면 또 방사선 치료 중에 내가 못 먹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경우는 분명히 야채 섭취도 적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때는 종합 비타민제 한 개 정도까지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량이 좋을 때는 비타민제가 필요 없어요. 일부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나 E 같은 게 고용량인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신다면 비타민제가 필요 없지만 내가 체중이 빠질 정도로 식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종합 비타민제. 그래서 그 요구량 선택하실 때는 그 뒤에 성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숫자가 100, 30, 200, 2000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필요한 거에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는 건데 그냥 숫자를 보시고 100 이하 되는 거. 그러니까 용량이 높은 거는 고르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필요한 거에 100% 이하에 되는 건 종합 비타민 한 드시면 되는데 종합 비타민제는 어디까지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역할만 대신해 줄 뿐이지 우리가 그 채소나 과일에서 주는 택가 영양소, 항암 성분들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제품이 줄 수 있는 영양소는 칼슘이랑 단백질인데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고 대장암 예방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뭐 유방암이나 다른 암들도 혈중의 칼슘 농도가 잘 유지가 되는 경우에 암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들어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칼슘을 잘 섭취해 주면 이런 암들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라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일부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 중에 우리가 아르미덱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장기 복용하는 동안에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유제품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자. 한 번은 꼭 먹자 기억해 주시는데, 내가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좀 발효된 걸 먹어야 된다 할 때에는 당분 함량이 적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마시는 발효된 거 생각보다 당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당 제품 같은 거를 좀 골라주셔서 달지 않은 제품들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럼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먹는 거를 방해하는 영양 증상들이 식욕부진이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든지 메스꺼움, 구토, 미각 변화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욕부진이라는 거는 사실 암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했던 음식도 그냥 먹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기타 우리가 치료 중에 쓰는 약물에 의해서도 식욕부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보기에 건강한 밥상이 있어요. 내가 막 성심성의껏 잡곡밥에 생선 조림에 뭐랑 해줬지만 환자가 더 봤을 때 먹고 싶지 않아 할 때에는 내가 계획한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먹고 싶은 식사를 계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식사보다는 별미식이나 외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항암 치료하시는 환자분이 그 퇴원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백종원이 그 우유 카레를 하는 그 우동을 이렇게 조리하는 유튜브를 보셨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서 나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60대 남자분이 본인이 카레 가루를 사다가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한국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을 건드려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시고, 외식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키포인트는 못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같은 부피를 먹어도 영양가가 높게 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식욕 부진이 좀 심한 경우에는 식욕 촉진제에 잘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료 보실 때 식욕 촉진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스꺼움 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을 받는다고 해서 다 메스꺼운 건 아니에요. 메스꺼움은 유난히 많이 유발하는 약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제를 쓰더라도 환자분들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래도 대부분 좀 냄새 나는 음식, 따뜻한 음식보단 찬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미각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별미식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굳이 여기 단백질 있는 음식만 가지고 왔어요. 별미식 중에서도 그래, 그럼 별미식은 알겠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단백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칼국수, 그냥 칼국수보다는, 그리고 계란 지단 같은 걸 잔뜩 올린 비빔국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참치나 계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토스트 같은 거, 그다음에 고기나 두부가 많이 들어있는 만둣국 같은 걸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그냥 메밀국수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아까 제가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를 높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유를 한 컵을 드시면 칼로리로 따지면 120칼로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미숫가루 3스푼을 섞잖아요. 같은 한 컵이죠. 근데 영양가가 더 많아지고 칼로리가 2배가량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얼려놓은 바나나에다가 견과류에다가 꿀 조금 넣고 갈아요. 이거 아시죠? 아시는 맛이죠? 저 너무 좋아하는 맛인데, 견과류가 생각보다 단백질이 꽤 많아서 그렇게 넣어서 갈아주시면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단백질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요즘에 왜 그 마트에 가면 맛밤 같은 것도 팔잖아요. 고구마 같은 거나 맛밤 같은 거를 우유에 넣고 견과류 좀 넣고 갈아주시잖아요. 역시나 한 컵을 먹었지만 칼로리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욕부진이 항암 치료 그 주기의 사이클에 내내 힘드신 건 거의 아니고 아주 길어야 한 5일, 뭐 5일에서 길면 일주일 이상 힘들고 좀 괜찮아졌다가 힘들고 괜찮아졌다가 이 사이클이 있으실 텐데 조금 못 드시는 기간에는 요렇게 조금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카레 얘기했잖아요. 근데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가 보통 카레 만들 때 고기 넣고 양파 넣고 당근 넣고 야채 많이 넣잖아요. 그거를 보세요. 고기는 그대로 고기를 더 넣어요. 평상시보다. 근데 사실 환자분이 조금 고기 냄새 싫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새우 같은 거나 닭가슴살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야채는 조금만 넣고 거기에 고기를 더 넣는 거예요. 같은 양을 넣어도. 야채는 조금만 넣고 감자를 더 늘려요. 왜냐면 감자는 사실 채소 종류지만 칼로리가 있는 전분류이기 때문에 야채는 줄이고 고기와 단백질을 더 늘렸죠. 그리고 잘 볶아준 다음에 원래 우리가 물을 넣잖아요. 근데 그 물을 넣을 때 물 반 우유 반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렌틸콩 잘 불려놓은 거를 갈아주시잖아요. 저거 진짜 맛있어요. 걸쭉한 되게 맛있는데 그 렌틸콩의 고소한 맛 때문에 굉장히 카레가 풍부해지니까 저렇게만 주셔도 칼로리가 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병원에 와서 진료 볼 때 교수님한테 영양 상담을 받고 싶다. 그 말씀하시면 저희가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더 상담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선전하는 거 요즘에 막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와 선전을 하고 여기 좀 마케팅이 많이 돼가지고 영양보충 음료 같은 거리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우리 병원에 가면 이게 큰 영양제 수액 맞잖아요. 뿌연 거. 그런 거 한 1000cc짜리 큰 거 하나 맞는 거랑 요거 한 세네 개 드시는 거랑 영양가가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영양가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 비타민 무게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먹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고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암 환자용 조금 농축된 거라든지 단백질이 유난히 많은 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요즘에는 이런 종류는 편의점에 가시면 한 팩씩도 사볼 수가 있으니까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거를 그냥 인터넷 구매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거는요. 밥 3분의 1 공기에 한 고기 80g 정도에 하루에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 무게질이 한 30%가량은 다 들어있어요. 꽤 영양가가 높죠. 저거 하나를 다시 블루베리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 중에 못 먹어서 좀 마시게 하고 싶은데 좀 더 건강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저런 이제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갈아서 주시거나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증 날 때 물 먹잖아요.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런 거 조금씩 드시면 조금 더 많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각 변화라는 게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거나 좀 둔해지거나. 근데 또 맛은 그 둔해지는 게 아니라 유난히 단맛이 예민해. 유난히 쓴맛이 예민해. 유난히 짠맛만 예민해. 이렇게 미각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이 맛있는 거는 단맛, 짠맛, 이런 감칠맛들의 조화로 음식이 맛있는 건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특정하게 맛만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맛이 안 나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웬만큼 식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미각이 조금만 둔화가 되거나 이상한 변화가 있어도 먹는 양이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고기 비린맛도 냄새 많이 예민해지니까 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미림이나 과일즙 같은 걸 재워 두셔서 비린맛들 제거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이 쓰다. 물만 먹어도 싸다. 침도 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쓴맛이 많이 날 때는 밥 먹을 때요. 과일을 좀 곁들이세요.
여름철에 수박 같은 거, 물 많은 과일들을 곁들이면서 밥 먹고 과일 먹고 곁들여서 먹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사과 주스, 매실 주스, 크랜베리 주스 같은 게 시큼새큼한 이런 주스들을 좀, 우리 매실 원액 같은 거 평상시 건강할 땐 제가 별로 권장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맛이 좀 금속 맛이 많이 날 때에는 그런 주스들을 좀 곁들여 보시거나 매콤한 양념, 달콤, 새콤, 마늘, 양파 같은 양념을 충분히 쓰시면 이게 이제 감칠맛이 좀 어우러질 수도 있고, 우리 요즘에 마트에 가면 이게 그 조미료 같은 옛날 미용 같은 거 말고 이 감칠맛 내는 뭐 조리용 소스나 이런 분말들이 있잖아요. 육수 내는 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쓰셔가지고 감칠맛을 좀 풍부하게 하시면 이 식사를 훨씬 더 잘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런 조미료 잘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는 예전에 뭐 그런 것보다는 감칠맛을 좀 돋궈준 정도니까 저런 거 좀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양념을 조금 더 진하게 맛있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분이 너무 짜다 이러면은 그 짠맛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단맛이나 다른 맛들을 추가해 주시고, 너무 달다 하면 새콤한 맛이나 조금 더 간장 양념을 써주신다든지 이렇게 환자분의 미각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시원하고 냄새가 안 나는 구토가 있으면 물기가 많은 음식들은 더 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른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가 있을 것 같을 때는 고구마나 빵 같은 거나 떡 같은 거 괜찮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울렁거린다, 좀 시원한 음식, 그래서 뭐 아까 열무국수 같은 거나 냉면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샌드위치 이런 것도 식혜 이런 거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울렁거림이 너무 심할 때는 요즘에 이런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대주셔서 진정시켜 주시면 요 안쪽에 그런 위장관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있어서 약간 진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관자놀이나 목덜미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쓰시는 분은 찬 거를 만지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차갑게 식사 전에 이렇게 좀 진정해 주시면 식사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강차를 끓여놨다가 생강차를 시원하게 드시면 울렁거리는 게 많이 가라앉는데요. 생강차 같은 것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다 하면 채식,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유튜브나 병원에서의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무조건 잡곡밥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신규 때만 해도 암 진단 받으면 무조건 잡곡밥, 무조건은 채식 이런 환자분들 진짜 많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잡곡밥은 소화가 진짜 천천히 돼요. 흰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빨리 되고도 남은 시간에 아직도 잡곡은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식욕이 없고 덜 못 먹게 되고, 이게 환자분들이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잡곡을 씹으면 너무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좋잖아요. 건강한 느낌이네, 씹는 맛이 있네 이런데, 치료할 때는 밥도 모래알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잡곡을 엄청 섞으면 모래알이 자갈이 되겠죠. 굉장히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잡곡밥이라는 거는 내가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고 입에서도 거부감이 없고 소화가 잘 될 때 좋은 거지, 내가 무조건 잡곡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있을 때, 복부에 가스 많이 찰 때, 소화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잡곡밥보다는 흰밥을 드시고 이때는 채소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거는 드문 경우긴 하겠지만은 당뇨 혈당 조절이 그냥 그래도 잘 됐는데 치료하면 혈당이 엄청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먹는데도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이 뭐 과일 한쪽만 먹어도 혈당이 2, 300 올라가니까 못 먹겠어요 하셔서 혈당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어,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먹는 걸 조심하는 거지 필요량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때는 이 치료 때문만 해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혈당이 높아지면 진료 보실 때 상의하셔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을 더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걸 더 우선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치료와 관련된 개괄적인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암 진단 받지 않으신 분도 조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냐? 치료 끝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거는 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암 예방이 되는 거는 같은 방법인 거예요. 같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계암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나열돼 있고요. 왼쪽에는 암 종류들이 막 나와 있어요. 붉은색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초록색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적혀 있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이걸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모든 암들에 대한 예방을 하고 싶은 거고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이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대장암, 유방암이거든요. 뭔가 색깔 표시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식사 관리나 생활 습관 관리를 잘했을 때 예방이 잘 될 수 있다는 암인 건데 최근에는 유방암과 대장암이 식사 관리를 잘했을 때 재발의 위험도가 낮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사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거나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는 것들이 잡곡, 채소 잘 먹는 거, 금주하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허리둘레 관리하는 거, 복부둘레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지금 너무 날씬하신 환자분들만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우리 복부둘레 관리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치료 중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는 허리둘레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은 근육량 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부둘레 늘지 않게, 체중 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끝났다. 치료 중에 너무 영양 상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장 영양 상태 먼저 회복하시고 근육량을 좀 회복한 다음에 이후부터는 허리둘레 관리나 복부둘레 관리를 좀 하시면서 식사를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잡곡은 소화가 되는 만큼 잘 되면 충분히 많이 드시면 되고 우리가 암 예방과 재발의 위험도를 낮출 때 하루에 채소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하루에 400에서 500g 인데 이 400g, 500g이 그냥 주먹만큼 야채 한 4개, 과일 한 번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끼니마다 채소 반찬이 반만큼 이상 좀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되는데 복부둘레 관리가 필요할 때 과일 먹으면 살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부들을 관리해야 할 때는 과일도 하루에 주먹만큼 이 양을 좀 지켜서 드시되 채소를 좀 충분히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과 향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우리 더덕, 도라지 향이 다르고 표고 향이 다르고 부추 향이 다르고 미나리 향이 달라요. 그죠? 그 각각의 영양소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채소 과일을 드실 때는 향과 색깔을 즐기면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고기 얘기 많이 해요. 붉은 육류에 대해서. 외국에서처럼 가공 육류 많이 먹고 튀기는 육류 많이 먹고 비만도 많고 야채도 부족하면 약간 또 붉은 육류를 과량 먹는 식습관 자체가 조금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일부 암들의 약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암을 예방하거나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는 건 수년 동안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치료 중에는 당장의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치료 중에는 내가 반찬을 충분히 챙겨 먹는 만큼의 육류를 드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치료가 끝났을 때는 권장량, 우리가 암 예방이나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권장량은 한 일주일에 400g 이하. 근데 사실 저도 400g까지 먹진 않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회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양이 한 400g 이하이고 직화구이나 튀기는 방법은 사실 발암물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양배추, 양파, 파채, 마늘 해독 성분 많다고 했죠. 쌈 싸 먹는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햄 만들 때 거기 발색제, 보존료 중에서 아질산염이라는 게 사실 밝혀져 있는 발암물질이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유통기한 좀 짧고 색깔은 많이 안 나지만 저기 표시에 보시면 아질산염 첨가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가공육류는 가능한 선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저런 거 문구 확인하셔가지고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암연구재단에서 암 환자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골고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지침을 주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달게 먹는 음료는 하지 마라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은 막 밀크쉐이크, 주스, 단 커피, 주스 엄청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만큼 주스를 많이 먹지 않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조카들도 보고 저희 주위 보면 음료를 진짜 많이 먹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음료 먹을 때 마시는 유에 들어가는 설탕은 혈당 상승을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그런 이후의 반응들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시는 종류의 단맛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노, 블랙커피나 녹차, 뭐 생수 이런 건 다 괜찮지만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주스, 뭐 과일즙 무슨 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청 담글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설탕이 키로째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종류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디저트는 정말 기분 좋을 때 한 번, 좋은데 드라이브 가서 한 번 하셔야지. 저도 한때 막 퇴근길에 빵집을 들리고 이런 습관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걸 즐기는 건 사실 절대 권장하진 않습니다. 저거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방을 좀 건강하게 먹자는 건데 사실 뭐 삼겹살 같은 기름이 많은 육류나 햄, 베이컨, 튀긴 과자나 라면 같은 거나 파운드 케이크 왜 파운드 케이크인지 아세요? 밀가루 1파운드, 버터 1파운드, 설탕 1파운드가 들어가요. 한 번 만들 때 엄청난 버터와 이런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도 휘핑크림 설탕 넣고 휘핑해가지고 얼리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런 것들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은 이런 이제 지방과 설탕을 많이 먹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 저런 디저트를 즐기는 문화는 전혀 아니었는데 저만 해도 집에 지금 크림치즈가 있고 이게 뭔가를 좋아하는 습관이 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식문화가 많아지면서 제가 신규 때만 해도 젊은 30대 초반의 유방암 환자를 만나는 게 드문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20, 30대 유방암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뒤로 갈수록 이런 식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건강하게.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올리브유나 이런 들기름 이런 좋은 기름을 잘 쓰시는 게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도 좋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거는 이제 볶는 기름 조금만 넣고 볶으시다가 마무리할 때 들기름, 올리브유 충분히 쓰셔가지고 좋은 기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면 오메가3가 필요한 만큼 보충이 됩니다. 음주는 어떤 암에도 매일 먹는 한 잔도 위험도를 높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주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암 예방에 관련된 그 설명들을 한번 읽고 나면 운동을 정말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이 나게 숨이 차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암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숨이 찰수록 숨이 차는 강도와 숨이 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몸이 강도는 내 몸에서 약간 더워지고 뚝뚝 흐르는 땀이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촉촉한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암 재발이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즐겁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시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풀러 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기분 좋은 운동 하시는 거.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는 암 관련된 책자들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몸 힐링, 마음 힐링이 계속 나와요. 육아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일석이조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암 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되는 목표를 정리해 보면 건강한 체중, 건강한 복부 둘레를 유지하시고 일주일에 운동 150분 이상 하신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야채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주먹만큼 주먹 4개, 과일 주먹 1개 이렇게 4,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올리브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 써주시고 육류는 일주일에 한 400g 이하 정도가 권장이 되고요. 당분 함유된 음료수는 조금 제한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금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온 가족분들한테 캠페인 하세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한 기간만큼 유방암의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모유수유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치면서는 우리가 암 환자 식사요법이라는 걸 제가 1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환자분이 받고 있는 현재 치료 방법이나 환자의 현재 증상 그리고 환자분의 암 종류 그리고 치료 여정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소화력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맞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사요법이 모든 환자에게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실 텐데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 가시면 영양 상담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료 보실 때 영양사를 꼭 만나고 싶다 말씀하셔서 우리 건강검진할 때 쫙 검사하고 진단 받잖아요. 영양도 먹는 걸 저희가 쭉 들어보면 환자분의 현재 영양 문제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